겉보기엔 든든해 보이는 노후.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걸 바꿔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보셔야 보이는 5개의 문을 준비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나도 저럴 수 있겠네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신은 몇 번째 문에서 멈추게 될까요? 김 씨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고 딸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선물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으니 앞으로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늘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약 하나 정도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바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곧바로 응급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멀리 있어서 당장 올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이 일부를 커버해줬지만 비급여 항목이 끝도 없이 청구됐습니다. 스텐트 재료비가 제일 컸습니다. 집중 치료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비용 설명을 들었을 때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퇴원할 때까지만 해도 큰 고비는 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퇴원 후 이어진 재활치료비까지 정기검진비, 재활치료비, 약값, 매달 나가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3개월마다 받는 정밀검사 비용도 부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비만으로도 그 절반 이상이 나가게 됐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버티나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온 부부에게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었습니다. 연금으로 평온하게 살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생활비가 2배로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겪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소비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은퇴 생활비 100만 원을 쓴다면 그중 20만 원이 병원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평상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김 씨 부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살아났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생활비가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즐기려 했던 평온한 일상은 사라지고 병원비를 갚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프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후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두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 장기요양제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지금은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픈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돈이 아니라 준비가 진짜 자산입니다. 의료비로 고생하는 건 김 씨 부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이 은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끝없는 자녀 지원의 덫이었습니다. 김경수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60대 부부. 이제 좀 쉬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녀 문제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경수 씨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 둘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경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달 후에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예식장 예약금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마련, 혼수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경수 씨는 속으로 걱정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벌써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부모 된 돌이잖아요. 결국 딸의 결혼 비용으로 또다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남은 돈 중에서 사업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가게 임대료부터 인테리어 비용, 초기 운영 자금까지 모든 걸 부담했습니다. 아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부모의 30% 이상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자녀 지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쓰고 나면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결국 또 다른 부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경수 씨 부부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고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20만 원.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스스로의 노후를 포기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자식들도 각자 바빴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종종 후회했습니다. 자식을 돕는 건 좋지만 한계를 두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자녀에게 다 써버리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사업 자금 지원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위해서 한 일인데 왜 후회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작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돕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계선을 두지 않은 지원입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녀 지원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자신들의 노후도 함께 준비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 자식들도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녀도 부모의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왜 중요한지 함께 이해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민호 씨 62세. 평생을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형, 갭 투자해.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부동산 투자를 권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성공 사례들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민호 씨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아파트 2채를 전세 끼고 사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4억 원짜리였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끼고 1억 원만 투자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대부분을 두 아파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몇 년만 버티면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집값 동향을 살펴보며 언제 팔 타이밍을 잡을지 고민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고 금리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세입자들도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세입자가 먼저 나갔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이자 부담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수할 때보다 시세가 낮아져서 팔려고 해도 손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목소리에는 불안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은퇴자들의 갭 투자 피해는 전체 피해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민호 씨 같은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민호 씨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 두 아파트를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매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대출 상환을 하고 나니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씨 부부는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말,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후회에도 이미 늦었지만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갭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은퇴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했으면 다시 벌 수라도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막막해요. 은퇴 후 투자 실패의 무게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안전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기성 투자는 피합니다.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중요해요. 노후 자금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호 씨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다들 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로 투기성 투자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익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도 노후에는 안전이 답입니다. 투자 실패로 노후 자금을 잃는 것도 무섭지만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 황혼 이혼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68세.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예전에는 남 얘기 같았지만 지금은 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음식 투정, 청소 문제, 용돈 문제, 모든 게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식들도 양쪽 편을 들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참고 사세요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남은 건 빈 지갑뿐이구나. 결국 황혼 이혼을 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위자료 대신 살던 아파트를 반으로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원이었으니 각자 2억 원씩 갖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 절반의 금액을 가져갔고 순자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전세를 얻었습니다. 겉보기엔 공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활비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혼 전에는 두 사람의 국민연금 합산이 매달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절약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순자 씨에게 들어오는 건 혼자 받을 수 있는 95만 원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연금은 더 이상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계산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전세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60만 원, 의료비, 통신비 등을 합치면 1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95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세를 줄여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차액으로 생긴 돈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돌아온 건 미안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벅찬 상황에서 매달 엄마를 도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후회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황혼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35%에 달합니다. 10건 중 3건 이상이 황혼 이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7%, 남성의 36%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훨씬 더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순자 씨 같은 경우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순자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큰 돈이 나간다면 전세 차액으로 생긴 돈도 몇 년 후에는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문제가 됐습니다. 혼자 살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나니 병원에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못 버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68세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황혼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 심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자유만 생각했는데 경제적 현실은 생각 못했어요. 감정적 결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이혼했으면 다시 일이라도 할 텐데 이 나이에는 그것도 어려워요. 나이의 제약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등을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 없는 이혼은 위험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이혼 전에 경제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 분할 후 생활비가 충분한지,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재정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후회 안 하지만 경제적 준비를 못한 게 아쉬워요. 현실적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갈등보다 더 무서운 건 이혼 이후의 경제 문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반드시 생활 설계는 필요합니다. 사랑의 끝은 자유일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이혼의 끝은 빈곤일 수 있습니다. 최영수 씨 70세, 연금 110만 원으로 살며 아내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나만은 안 당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 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제가 사고를 냈어요. 정말 급해요.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해요.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냈다니. 평소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아들이었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냉정하게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고 묻자 1,000만 원만 바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멀쩡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보석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00만 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 잘 속을까요? 긴급성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에 판단이 마비됩니다. 권위 남용도 큰 이유입니다. 검찰, 경찰을 사칭해서 법적 문제라고 하면 겁부터 먹게 됩니다. 기술적 속임수도 교묘합니다. 발신 번호를 실제 은행이나 관공서 번호처럼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리를 정확히 공략합니다. 자식, 손주 걱정하는 마음이나 생활 불안 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순간 당황하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수법이었습니다. 정부 긴급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영수 씨는 혹시 지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영수 씨는 의심 없이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결국 범인들은 영수 씨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고 신용카드까지 발급해 사용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서야 또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네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8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세대가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수 씨 같은 피해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 사고 위장형이 가장 많습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 합의금 급하다는 식입니다. 정부 지원 사칭형도 늘고 있습니다. 긴급대출, 지원금 받으려면 본인 인증 필요라고 합니다. 검찰, 경찰 사칭형은 가장 교묘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안전계좌로 옮겨라고 협박합니다. 최근에는 택배비 정산이나 건강보험 환급금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영수 씨는 몇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의 당황함이 평생의 후회가 됐어요. 냉정함을 잃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전화 받았는데 다행히 의심했어요. 하지만 의심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목소리와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속임수도 정교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니까 겁부터 났어요.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수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둘째,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 조작이나 메시지 조작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자식,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예의를 중시합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다가 말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심하는 것입니다. 낯선 전화가 왔을 때는 5분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 관련 내용이라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를 끊고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 카드회사,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11이나 18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 줍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수 씨는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뒤늦은 후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노후 자산은 내 경계심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낯선 전화, 급한 송금 요청은 반드시 5분만 멈추고 확인하세요. 노후 파산, 남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의심과 확인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를 무너뜨리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 건강할 때 미리 보험을 준비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끝없는 자녀 지원의 덕. 자녀를 돕되 반드시 한계선을 정하고 부모 자신의 노후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위험한 부동산 갭 투자 실패. 노후 자금은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투기성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넷째, 예상 못한 황혼 이혼과 생활비 재앙. 관계 정리 전에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혼자서도 생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고 급한 요청에는 반드시 5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위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노후 파산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보험은 충분한지, 자녀 지원의 한계선은 있는지, 투자는 안전한지, 관계는 건강한지, 사기 예방 습관은 있는지 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준비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참 쉽지 않으셨죠? 살다 보면 마음 한켠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라도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 겉으로는 든든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를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착각들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는 5가지 착각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지 않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서울 노원구 작은 아파트. 박순자 씨 67세.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우리 아들, 딸이 책임질 거야.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씩, 결혼자금 5천만 원씩, 순자 씨의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면 당연히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현수는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은 간호사가 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죠. 순자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보람이 있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자랑을 할 때마다 순자 씨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노후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들 현수.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연봉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38세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사업 성공하면 더 잘해드릴게요. IT 스타트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죠. 초기에는 희망적이었습니다. 직원도 15명까지 늘었거든요. 현수는 확신했습니다. 3년 안에 회사를 상장하고 어머니께 강남 아파트를 사드릴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투자가 중단되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은 문을 닫았고 빚만 5천만 원이 쌓였죠. 아내 수지는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아이의 교육비만 월 150만 원,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 생활비, 게다가 대출 이자 월 200만 원까지. 현수는 다시 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경력 단절로 쉽지 않았습니다. 창업 실패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6개월 만에 겨우 작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머니를 챙길 여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이었어요. 현수는 전화를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죄송함과 미안함으로 가슴이 무거웠어요. 둘째 딸 미영. 대학병원에서 10년째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신혼집 대출 2억 원에 아이 둘의 어린이집비만 월 100만 원.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수입이 불안정했죠.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후 병원비가 월 50만 원씩 나갔어요. 미영이 직접 간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 약 챙기기, 아이들 밥 해주기, 빨래 청소까지. 엄마, 죄송해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 미영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밤늦게 퇴근한 후에도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이들 숙제를 봐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친정에 가려면 시댁 눈치를 봐야 했고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었죠.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냐? 미영은 샌드위치 신세였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에 벅차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을. 어느 날 밤 혼자 앉은 거실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존했구나.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45만 원이 전부였죠. 식당을 운영할 때도 번 돈은 모두 자식들에게 주었어요. 본인 명의 적금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현수가 대출 이자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미영이 시댁 간병으로 지쳐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후회했습니다. 자식들만 키우느라 정작 본인의 미래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때 순자 씨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오피스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67세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10군데 넘게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다른 분을 구해보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한 청소회사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매일 4시간씩 일했습니다.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닦기.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무릎이 시려도 견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 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비록 적지만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어요. 국민연금 45만 원과 합쳐서 월 125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엄마, 건강은 괜찮으시죠?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찾아오는 자식들. 순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어머니가 독립적이시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창업 실패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가끔 용돈 10만 원씩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엄마, 맛있는 거 드세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줄어들자 더 자주 안부를 물을 수 있었어요. 시댁 간병과 친정 사이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오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의존은 달랐구나. 자녀는 든든한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의 보험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가족과 책임이 있거든요. 현수처럼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미영처럼 시댁 간병으로 바쁠 수도 있어요. 그들의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모든 게 불확실해요. 진짜 사랑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때 더욱 깊어지는 법이죠. 순자 씨처럼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도 노후도 지켜주는 진짜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믿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자라도 그들만큼은 변수가 많은 존재도 없어요. 사랑과 의존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 독립적일 때 더욱 아름다워요. 여수시 낡은 단독주택. 김영호 씨 69세.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잖아. 집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어.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며 매달 조금씩 대출을 갚아왔죠. 10년 전 드디어 완전히 내 집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대출 이자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호 씨의 하루는 걱정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일러가 말썽입니다. 20년 된 보일러는 자주 고장 났어요. 수리비만 이번 달에 25만 원. 집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새고 화장실 타일이 떨어지고 전기 배선도 낡아서 위험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만 계산해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인데 영호 씨는 가입 기간이 짧아서 월 58만 원, 아내 순덕 씨는 주부였다가 늦게 일해서 월 35만 원. 부부 합쳐서 월 93만 원을 받았어요. 집은 있지만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 영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 순덕 씨의 건강이 나빠진 것. 3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2층에 있는 취미 공간을 쓰지 못하게 되었죠. 여보, 1층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까? 하지만 공사비만 400만 원.
월 93만 원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더 힘들었어요. 오래된 집이라 단열이 안 되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집은 있는데 왜 이렇게 살기 어렵지? 영호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영호 씨는 이웃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 박 할아버지는 10년 전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영호야, 나는 일찍 결정하길 잘했어.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예금했죠. 매달 이자가 나와. 관리비도 적고 수리할 일도 별로 없어. 영호 씨는 놀랐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훨씬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도 훨씬 적어. 박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영호 씨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을 팔아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까 생각했어요. 사장님, 우리 집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고 왔습니다. 30년 된 집이라 시세보다는 좀 낮게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리할 곳이 많아서. 영호 씨는 아쉬웠습니다. 30년 동안 관리한 집이 생각보다 가치가 적다니. 게다가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실제 손에 들어올 돈은 더 적었어요. 집값만 보고 안심했는데 막상 팔려니 이것도 저것도 빠져나가네. 영호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을 팔까 말까? 아내와 밤늦게 대화했어요. 여보,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지만 이 집에 추억이 많은데. 순덕 씨도 망설였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 때문에 매달 부담이 커졌고 순덕 씨의 무릎은 더 나빠져만 갔죠. 그래, 집은 추억이 아니라 생활이야.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영호 씨 부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남은 돈은 예금과 적금에 넣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확 줄었어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도 절약됐습니다. 예금 이자는 매달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순덕 씨가 좋아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무릎이 편하고 집안이 따뜻했거든요. 여보, 진작 이사 올 걸 그랬네. 영호 씨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수리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겨울철 난방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뭔가 고장나면 관리소에서 처리해주니 스트레스가 훨씬 줄었습니다. 1년 후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집값이 아니라 매달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하구나.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2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살기 편한 집. 둘째,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영호 씨처럼 오래된 큰 집에 살면 관리비와 수리비가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적당한 집으로 바꾸면 남은 돈으로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노후는 벽돌이 아니라 매달 흐르는 현금의 강물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그 돈을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돈이죠. 영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집만 믿지 마세요.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요. 큰 집 한 채보다 적당한 집 플러스 현금이 낫습니다. 집은 주거 공간이지 ATM기가 아니거든요. 매달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영호 씨처럼 집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집으로 바꾸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대구시 수성구 아파트. 이정호 씨 62세. 그는 늘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담배도 술도 하지 않고 매일 아침 운동을 했거든요. 난 건강은 문제 없어.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은퇴 후에도 계획이 있었어요. 국민연금과 적금 이자로.
부부 합쳐서 넉넉하다고 생각했죠. 정호 씨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어.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뇌경색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정호 씨의 가족들은 멘탈이 무너졌어요. 혈관이 막혀서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상황.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급하게 수술이 진행됐고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일반 병실에서 한 달, 재활병원에서 2달, 석 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이야. 그리고 병원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했지만 정호 씨가 실제로 지출한 돈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이 한 번에 반토막 났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네. 정호 씨는 병원 침대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어요.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어서 재활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거든요. 퇴원 후에도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재활병원 외래, 물리치료, 약가, 정기검진.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 영숙 씨도 간병 때문에 파트타임 일을 그만둬야 했고 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돈이 자꾸 모자라네. 영숙 씨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 매달 적자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비상금도 몇 개월이면 바닥날 상황이었어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관이 다시 좁아지고 있네요. 스텐트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수술, 또다시 입원, 또다시 간병비. 한 번 병에 걸리니까 계속 돈이 나가네. 정호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진실을. 병원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재활을 위한 끊임없는 비용.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1년 후 정호 씨 부부의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모두 소진됐고 매달 적자가 계속 쌓였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돈을 좀 빌려야겠다. 그 전까지 자식들에게 도움받기 싫어했던 정호 씨였는데 현실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도 힘들었어요. 집 대출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아버지를 도와드릴 여유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일. 매달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정호 씨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서야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위기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아무도 자신이 병에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험은 더 커져요. 정호 씨처럼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둬야 했구나.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위기에 대비한 경제적 준비, 그것도 필수였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의료비를 따로 준비해야 해요. 생활비와 별도로 의료비 비상금도 준비하고 큰 수술에 대비한 여유 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실손보험도 미리 들어두세요. 건강할 때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호 씨가 만약 미리 준비했다면, 의료비 적금을 꾸준히 했다면
큰 수술비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실손보험과 질병보험에 가입했다면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도 없었을 거고요. 그랬다면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병에 걸린 후에는 보험 가입도 어렵고 조건도 까다로워져요.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젊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해요. 노후는 긴 항해와 같습니다. 폭풍은 언제든 불어올 수 있어요. 질병, 사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이런 위기들이 노후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어요. 비상금은 노후의 구명조끼입니다. 실손보험은 든든한 방파제고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조기경보 시스템이죠. 정호 씨의 이웃 김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같은 나이지만 일찍부터 의료비를 준비해뒀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아플 텐데 미리 준비해놔야지.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통장에 넣고 실손보험과 질병보험도 가입해뒀어요. 작년에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으로 대부분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해서 다행이었어. 김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정호 씨처럼 위기가 닥친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가 기회예요. 혹시 여러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위기는 반드시 온다고 가정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창원시 아파트. 최민석 씨 59세. 은퇴를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통계 자료를 보며 안심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부부 생활비가 월 231만 원이라던데? 그럼 내 국민연금으로 충분하겠네. 민석 씨는 30년간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월 140만 원. 아내 은주 씨도 월 85만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부부 합쳐서 월 225만 원이었어요. 통계 최소 생활비가 231만 원인데 우리는 225만 원이니까 거의 맞네. 별 문제 없겠어. 민석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실제 은퇴 생활이 시작되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은퇴 첫 달 민석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세만 18만 원이 나왔거든요. 여름철 에어컨을 틀어서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상하네. 직장 다닐 때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그러고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에어컨도 더 오래 켜놓고 TV도 하루 종일 틀어두고 가스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밥을 해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월 12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통계에는 전기 가스비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둘째 달에는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건강검진 정도만 받았는데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소화가 안 돼서 내과, 이명 때문에 이비인후과. 한 달 병원비만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갈 일이 이렇게 많네. 은주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갱년기 증상으로 산부인과를 다니고 혈압약도 처방받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셋째 달에 왔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는데 요양병원 비용이 월 150만 원. 다행히도 형제들과 60만 원씩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모실 돈도 따로 준비해야 했구나. 게다가 딸의 결혼 준비도 겹쳤습니다. 예단비, 예식비, 신혼집 준비금까지 한 번에 3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런 돈까지 들 줄은 몰랐는데 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돈들이 계속 나가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민석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연금 225만 원으로는 실제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니 기본 생활비 1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의료비 40만 원, 어머니 요양병원비 분담금 60만 원, 경조사비 15만 원, 기타 비상금 35만 원, 총 36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매달 135만 원씩 적자였어요. 아, 통계라는 게 평균일 뿐이구나. 내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비상금으로 준비한 5천만 원도 이 속도로는 3년이면 바닥날 상황. 민석 씨는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파트타임 일자리였는데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은퇴했는데 또 일해야 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더 준비할 걸. 은주 씨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월 80만 원이었지만 가게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민석 씨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옆집 김 씨는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는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어. 통계 숫자만 보고 계산했으니까. 반대편 박 씨는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은퇴 전에 실제 생활비를 6개월간 기록하고 여기에 20%를 더해서 계산했대요. 통계는 참고만 하고 내 실제 상황으로 계산해야 해.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통계 수치는 전국 평균일 뿐 개인의 실제 생활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역마다 물가가 다르고 가족 상황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거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공과금 증가,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 급증, 부모님 모시는 비용, 자녀들 결혼, 출산 지원비,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 이런 것들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요. 평균은 환상이었구나. 내 생활비는 내가 직접 계산해야 하는 거였어. 민석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합니다. 통계 수치를 맹신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진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려면 첫째, 은퇴 전 6개월간 실제 가계부를 써보세요.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은퇴 후 변화를 고려하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공과금이 늘어나고 의료비도 많이 증가해요.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준비하세요. 부모님 모시는 비용, 자녀 결혼비, 큰 수리비 같은 것들. 넷째, 여유분을 20% 더 잡으세요.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로는 더 나가거든요. 민석 씨는 2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노후 준비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의 실제 모습을 그려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통계는 길잡이일 뿐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민석 씨는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실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요. 은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실제 상황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인터넷 통계만 보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평균 생활비 얼마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착각입니다. 평균은 참고용일 뿐 내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내 나이, 내 집, 내 건강, 내 가족 상황, 내 지역의 물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비는 내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가계부를 쓰고 실제 지출을 파악하고 은퇴 후 변화를 고려해서 나만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부산 아파트. 이정희 씨 65세. 남편과 함께 꼼꼼히 세운 은퇴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예정이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걱정 없지.
서로 돌봐주면서 살면 되잖아. 정혜 씨와 남편 성호 씨는 계획이 탄탄했습니다. 부부 합쳐서 국민연금을 받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아프면 서로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은퇴 2년 후 성호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정희 씨는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연금이었습니다. 부부 합쳐서 한 달에 받던 연금 액수가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정희 씨 본인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아도 월 50만 원, 총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부 때는 190만 원이었는데 이제 130만 원이라니 60만 원이나 줄어들었네. 더 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혼자 살아도 고정비는 그대로였거든요.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전기세. 이런 건 사람이 하나 줄어도 크게 안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세는 더 나왔습니다. 2명이 살 때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 두 번째 위기는 일상 관리였습니다. 남편이 해주던 모든 일을 정혜 씨가 혼자 해야 했어요. 전구 갈기, 변기 고치기, 선반 설치하기. 이런 것들은 정희 씨 혼자서는 어려웠습니다. 이런 건 성호 씨가 다 해줬는데 결국 수리기사를 불러야 했어요. 사소한 일인데도 출장비만 5만 원씩 나갔습니다. 요리도 문제였어요. 혼자 먹을 양으로 요리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결국 많이 해서 남기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타격은 외로움과 불안감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고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었어요. 병원 갈 때도 택시를 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혼자 가야 했거든요. 한 달 교통비만 15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희 씨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수입은 월 130만 원, 월 지출, 기본 생활비 120만 원, 추가 교통비 15만 원, 각종 수리비 10만 원, 총 145만 원이 필요했어요. 매달 15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2명이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돈이 들어가네. 이웃집 김영자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지 1년. 혼자 사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돈이야. 예전엔 남편이 해주던 일들을 다 업체 불러서 해야 하니까. 영자 씨는 더 심각했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치료비도 부담이었습니다. 반면 박순덕 씨는 준비를 잘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혼자 살 준비를 해뒀거든요. 언젠가는 둘 중 하나가 먼저 가게 되잖아. 미리 준비해둬야지. 순덕 씨는 남편과 함께 다음과 같이 준비했어요. 첫째, 개인연금을 각자 하나씩 더 가입했습니다. 둘째, 집 근처에 믿을 만한 업체들을 미리 찾아뒀어요. 셋째, 요리도 미리 연습해뒀습니다. 넷째, 동네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정희 씨는 순덕 씨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부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정희 씨는 늦었지만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을 보며 혼밥 요리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식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네 문화센터 공예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간단한 수리는 직접 배웠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전구 갈기, 화분 옮기기 같은 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정희 씨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월 지출을 135만 원으로 줄였고 부족한 5만 원은 적금을 깨서 충당했어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할만해.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어요.
미리 준비했으면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았을 텐데. 정희 씨는 이제 다른 부부들에게 조언합니다. 혼자 살 준비를 미리 해두세요. 언젠가는 그날이 올 테니까. 정희 씨의 친구들도 하나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최미영 씨는 남편과 함께 요리 수업을 들었어요. 둘 다 요리할 줄 알아야 해. 이춘자 씨는 집안 수리 도구를 준비해뒀어요. 간단한 건 직접 할 수 있게. 박정숙 씨는 개인연금을 하나 더 가입했어요. 유족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혼자 사는 게 불행한 건 아니야. 다만 다른 방식의 삶일 뿐이지. 정희 씨는 지금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 적응하면 되는 거야.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 공예 수업도 참여하고 있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운 면도 있고. 2년이 지난 지금 정희 씨의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주는 육아비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겼어요. 이제는 적자가 아니라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부부는 늘 함께 할 거야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혼자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두세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 말이에요. 미리 준비해 둔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랑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도록. 노후를 무너뜨리는 5가지 착각.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가 지켜줄 거라는 착각. 집 한 채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착각. 위기는 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 통계에 속는 생활비 착각.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을 거라는 착각. 우리가 너무도 쉽게 빠지는 착각들이지만 미리 알아차린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집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말고, 집만 믿지 말고, 위기에 대비하고, 내 실제 생활비를 계산하고, 혼자 살 준비도 해두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한결 더 든든해지길,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